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고대로 흘러가면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현재 이야기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시점, 그러니까 15세기부터 한중일 술을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왜 15세기부터냐? 우선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은 14세기 말에 건국돼 약 520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중국은 한족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명나라가 약 270년간 유지되는데요. 이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고 약 290년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무로마치 막부 중기 이후 봉건 영주들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내전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전국시대의 혼란이 수습되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265년 동안 유지되면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비교적 빠르게 수습하고 이후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결국 시절이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 중세의 낭만의 시대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낭만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주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왼쪽은 중국 명나라 시절의 주연의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일본 에도 시대의 서민적인 술집의 풍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의 주막집 풍경입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정도까지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주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술을 즐기는 이런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술을 빚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겠죠. 자, 제가 15세기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의 원형이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발효주에는 청주가 있고 증류주에는 소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청주는 유교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술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청주를 빚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을 당시에 전파되었던 증류주 기술, 이 기술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급기야 조선 증기 이후에는 청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겨난 술은 바로 황주라는 술입니다. 중국어로는 황지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곡물로 빚는 발효주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시기에 등장한 증류주, 이 증류주를 중국에서는 한자로는 백주라고 쓰고 중국말로는 바이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술도 청나라 중엽이 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 전체에 바이주의 열풍이 불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청주, 한자는 우리가 말하는 청주와 똑같지만 일본 말로는 사케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이 사케의 양조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에는 이미 교토 시내에 술집만 수백여 곳이 있을 정도로 양조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사찰에서 승려들이 사케를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정도가 되면 오늘날 사케의 양조법과 동일한 양조법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케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주를 쇼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본의 쇼츠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동남아에서 오늘날 오키나와인 류큐국으로 증류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류법은 17세기가 되면서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큐슈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소주는 큐슈를 대표하는 술이 되게 되죠. 이처럼 15세기 이후부터 확립된 발효주와 증류주가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술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립된 시기가 바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중일의 술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소주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소자는 다 같이 불사를 소자를 쓰는데 주자가 한국에서 쓰는 주자와 일본에서 쓰는 주자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은 술주자를 쓰고 일본은 진한 술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희석식 소주라고 할 때 그 소주의 주자가 바로 술주자가 아니고 진한 술주자를 쓰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후 한중일 술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곡물로 술을 만들고 누룩으로 술을 완성시키고 흙에서 빚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로 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누룩, 흙, 이 세 가지는 한중일 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대부분 만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에서는 유독 술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술을 빚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래 재료가 사용되었던 재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술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곡물도 들어가고 누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액체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는 술을 원래 빚었을 때 쓰는 원재료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창조하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조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술은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쌀과 누룩과 물로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중일의 술은 가장 큰 공통점은 먼저 곡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즐기는 발효주, 증류주는 모두 곡물로 빚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쌀, 보리, 조, 수수, 콩, 이런 곡물로 빚어지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주식이 쌀 혹은 쌀 이외의 곡물들입니다. 이 곡물들로 쌀을 중심으로 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 주위에 몇 가지 반찬이나 국과 찌개를 놓는 것이 공통된 어떤 식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 곡물인데 이 주식인 곡물을 가지고 술을 빚었으니 한중일은 식문화뿐만 아니라 술 문화도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중일 술의 출발은 곡물이지만 이 곡물이 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술의 구조를 잡아주는 것은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이 도대체 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발효라는 것은 이 효모, 미생물이죠. 발효를 하는 균들인데 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들을 드시면 가끔 이 탄산가스가 있는 술들이 있죠. 그건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당이 곧 곡물인데 곡물은 여러분 달지 않죠. 과일은 달게 느껴지는데 곡물은 전혀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지 않은 곡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청주, 우리의 청주를 빚는 쌀을 한번 볼까요? 쌀은 발화를 시켜도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당화 효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당화 효소를 별도로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 효소를 첨가해 주는 게 바로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당으로 바뀐 전분을 바로 발효까지 시켜주는 효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쪄서 혹은 밥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적절한 누룩을 섞어주면 바로 전분이 당화가 되고 그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효를
병행복발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일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술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을 사용한다는 점. 누룩은 왜 쓴다? 바로 병행복발효를 위해서,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중일의 누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제 누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금정산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성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입니다. 굉장히 오랜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누룩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의 어떤 과일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은 제주도에서 오메기 술이나 혹은 고소리 술을 만들 때 쓰는 누룩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직접 빚어서 사용하던 누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누룩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약간 누룩 위에 노르스름한 색깔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누룩은 그냥 겉이 뽀얗게 하얀 색깔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을 띠는 분말들, 그리고 하얀 색깔을 띠는 분말들이 전부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들입니다. 누룩을 빚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술을 발효를 시키는데 필요한 미생물들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잡균들도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왼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이렇게 탁 쪼개서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검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성질을 가진 미생물들이 여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잡균들은 최소화시키고 발효에 필요한 균들만 활용하는, 그래야 술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룬다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 녹은 일종의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 누룩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단 3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술을 빚는 양조장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양조장 중에서 단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누룩은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것으로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누룩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누룩은 우리 메주처럼 이렇게 진짜 큰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곡을 만드는 재료는 쌀이나 밀이나 완두콩 이런 것들로 가서 분쇄를 해서 쪄서 거기에 이제 곰팡이를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누룩 자체의 덩어리도 클 뿐만 아니라 누룩의 입자들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대부분의 유명한 술들은 이 대곡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곡은 중국 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누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같은 누룩인데 오른쪽은 완전히 이렇게 분말처럼 되어 있죠. 이것은 부곡이라고 부르는 누룩입니다. 왜 부곡이냐?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바로 밀기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밀의 껍질로 만드는 누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처럼 보이죠. 이 누룩은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고 1955년에 중국의 연태 지방에서 개발된 누룩입니다. 이 연태를 중국말로 하면 옌타이죠.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아는 중국의 고량주 가운데 연태 고량주가 있죠. 바로 이 연태 고량주가 이 부곡, 밀껍질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입니다. 굉장히 술은 빨리 빚어집니다. 그리고 술을 빚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누룩은 대곡과 부곡,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누룩을 한번 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바닥은 하얗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가루를 뿌리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일본의 누룩입니다. 어떤 누룩이냐? 일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가 더 많고 기온도 좀 높죠.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잡균이 많이 번식해요. 양조에 필요한 균 말고도 다른 균들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이 균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 덩어리로 된 이런 누룩을 만들면 잡균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아예 술의 양조에 필요한 그 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그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듭니다. 밑에 보이는 하얀 것은 쪄낸 쌀입니다. 쌀을 쪄서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톡톡톡톡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루가 쌀에 들러붙게 됩니다. 쌀에 들러붙으면 이 가루가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쌀 주변이 하얗게 누룩 곰팡이들로 이렇게 하얗게 쌀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한자로는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곡물 립자를 써가지고 입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입국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가루로 누룩을 종균을 흩어서 누룩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흑침 누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입국 혹은 흑침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같은 누룩을 사용하지만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토양,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땅이 좋아야 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땅이 좋아야 많은 곡물들을 소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런 논농사와 밭농사에 적합한 농지를 아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로 이제 술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빗물이 내리면 땅이 그 필터 역할, 정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진 곳은 마찬가지로 풍부한 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발효주를 만들 때는 물이 무려 80%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물도 중요하고 누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맑아야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 맑은 풍부하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이런 곡물들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지도상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보시면요.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의 특징은 사계절이 있고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여름과 봄이 되면 기온이 높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매우 추운, 그렇지만 아주 춥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적절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중일이 곡물 농사를 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풍부한 물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술을 빚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수량도 이 술을 빚는 데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국과 중국 대륙 대부분과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량이 이제 평균적인 수량인데 일본을 보시면요. 하늘색보다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지역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이 지역들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지역들이 바로 술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의 서쪽 해안 지역, 우리로 치면 동해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요. 특히 강수량이 많은데 이 지역들은 왜 강수량이 많으냐면 여름에 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겨울에 눈이 많아서입니다. 봉건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술은 대부분 겨울에 빚었습니다. 왜?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뜨거워집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그대로 방치하면 술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물론 냉각 장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물을 끼얹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울에 술을 빚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술을 빚는 이 양조통에다가 눈을 갖다가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서부 해안 지방 그러니까 뭐 아키타, 니가타, 야마가타 이런 지역들이 술로 유명한 것은 바로 겨울에 양조를 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 술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술병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유리병을 생각하시죠. 이 유리병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은 됐지만 술을 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했어요. 애지중지해야지 이거 잘못 따르면 금방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집에 놓고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술을 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술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와인병과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와인을 담고 유통하는 데까지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나무통에다가 술을 담고 운반했던 거죠. 그런데 한중일은 어땠냐면요, 무려 8세기, 9세기부터 흙으로 그릇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세기, 11세기로 들어오면요, 이것이 흙으로 빚은 술병과 술잔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유럽보다 500년 이상 빨랐던 거죠. 빨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도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국밥 드실 때 뚝배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겁고 둔탁하고 잘 깨지죠. 근데 자기는 말 그대로 도자기는 얇고 가볍고 색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깨지지 않죠.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굽는 온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무려 1200도에서 1400도 정도까지 불을 올려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연료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장작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얻은 장작밖에 없는데, 이 장작을 불을 떼 가지고 이 온도로 높인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기술,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못지않게 아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을 빚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은 이미 10세기부터 했고 뒤늦게 받아들인 일본도 16세기부터 이런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기 때문에 흙은 한중일의 술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